선천성 청각장애입니다. 의사의 말이 병실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손자가 귀머거리라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니 청력 손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가 의사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집안에 저주받은 아이를 들릴 수는 없어. 강 회장님, 증손자가 귀먹은 애라고 소문나면 주가는 얼마나 폭락하겠어.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은수는 잘못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지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내 핏줄 탓이야. 근본도 없는 애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 지연은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제발. 지연아, 우리 어머님 말씀이 맞아. 이건 아니야. 이혼하자. 번개가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 지연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못 해. 은수는 내 아이야. 그럼 둘 다 나가. 지금 당장. 한 푼도 받을 생각 말고.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지연은 아이의 이불 한 장만 겨우 챙겨 쫓겨났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서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괜찮아, 은수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림받은 엄마와 아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잔인한 버림이 세상을 바꿀 천재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 후 그들을 내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려진 운명이 어떻게 역경을 넘어 승리의 드라마로 바뀌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지연은 대기업 회계팀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회사 기획팀의 강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대표이사의 조카로 누가 봐도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되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요. 진우의 따뜻한 미소에 지연은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사내 연애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우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석 달째 만남은 프로포즈로 이어졌고 지연은 꿈만 같은 청혼을 받아들였죠. 지연아, 내 아내가 되어줄래?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게.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댁과의 첫 만남은 냉랭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 강 회장 손자이고 외할아버지는 전 법무부 장관이셨어.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의 만남. 지연의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흠으로 보였겠죠.
그래도 지연은 참았어요. 진우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은 강 회장의 체면을 위해 호텔 대연회장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연의 가족은 구석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시댁 친척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래도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뱃속 아이에게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진우도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시어머니조차 처음으로 지연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핏줄을 이어갈 아이니 건강하게만 낳으면 돼.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강은수가 태어났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오동통한 볼을 가진 아이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웠죠.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지연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이라며 첫 장남이라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생후 6달 은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큰 소리를 내도 움찔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소아과를 찾았고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선천성 청각장애입니다. 양쪽 귀 모두 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더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진우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우리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다 너의 핏줄 탓이야. 그날부터 지연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지연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하루 종일 그녀를 몰아세웠어요. 우리 가문에 이런 저주가 내려온 적이 없어. 다 너희 집안 피가 문제라고.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 지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시어머니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은수는 잘못이 없어요. 저희가 더 사랑하고 보살피면 돼요. 요즘은 의학기술도 좋아졌으니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료? 내가 뭘 안다고.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강 회장님. 증손자가 귀먹은 애라고 소문나면 주가는 얼마나 폭락하겠어. 지연은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라면 아이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우는 지연의 눈을 피했어요. 지연아, 우리 어머님 말씀이 맞아. 이 아이는 우리한테 맞지 않아.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지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매달렸어요. 남편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야, 이럴 순 없어. 우리 아이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은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진우는 차갑게 지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연아, 이혼하자.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육원? 자신의 핏줄,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버리라고? 지연은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안 돼. 절대 못 해.
은수는 내 아이야. 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둘 다 나가. 지금 당장. 한 푼도 줄 생각 말고. 그날 밤 지연은 겨우 아이의 이불과 몇 벌의 옷만 챙겨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지연은 우산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죠.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서 지연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위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간호사가 다가와 담요를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은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튿날 지연은 거의 무일푼으로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적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를 샀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을,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했죠. 잠은 하루에 3시간이 전부였지만 은수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은수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수는 말은 못했지만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지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은수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청각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지연의 마음을 읽는 듯 했어요. 지연은 틈틈이 수화를 배워 은수와 소통했고 은수도 놀라운 속도로 수화를 익혔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수화를 했을 때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은수.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그러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수를 정기 검진하러 간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공화후 수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언어 발달에 심각한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인공화후 수술, 그것만이 은수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지연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 기간이 길고 성공률도 그리 높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5천만 원은 필요할 거예요. 5천만 원. 3가지 일을 병행해도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지연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은수가 잠든 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어요. 지연은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낮에는 고깃집, 밤에는 편의점, 새벽에는 청소, 거기에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와 간병인 일까지 더했죠. 잠은 하루 2시간이 전부였지만 지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1,0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연은 결심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미국으로 가기로 말이죠. 지연은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의 보증금을 빼고 몇 안 되는 가재도구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사채까지 써가며 마련했죠.
높은 이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은수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은수야, 우리 곧 미국에 가서 수술 받을 거야. 그러면 엄마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은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지연은 은수를 꼭 안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할지 막막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은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지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들고 온 영어 회화책만 더듬거렸죠. 겨우 지하철을 타고 가장 저렴한 모텔을 찾았습니다. 방 한 칸에 세면대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은수와 함께하는 천국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하자, 은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날부터 지연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육체 노동이었죠. 병원 청소, 간병, 새벽 트럭 하역, 마트 정리, 택배 포장.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배워가며 일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병행하며 번 돈은 고스란히 은수의 수술비로 모였어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은수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죠. 그 순간만큼은 지연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조금만 더 참자, 은수야. 조금만 더 있으면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드디어 수술비를 모았고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은수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언어 치료가 장기간 필요할 겁니다. 지연은 의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왔습니다. 은수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지연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어요. 6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수술 후 2주일 은수의 인공와우를 처음 작동시키는 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손을 떨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장치를 켜고 은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은수야, 들려? 엄마야.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은수의 눈동자만 크게 떠진 채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연은 초조함에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작은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은수를 와락 껴안고 오열했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 지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값진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는 언어 치료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보통 아이들보다 뒤처질 거라는 의사의 예상과 달리 은수는 오히려 또래보다 빠르게 언어를 습득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숫자와 패턴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어요. 6살이 되던 해 은수는 이미 곱셈과 나눗셈을 마스터했고 7살에는 대수학을 독학했습니다. 지연은 은수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도서관에서 수학책을 빌려오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려주었어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항상 은수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았죠. 9살이 되던 해 은수는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습니다. 11살에는 전국대회 금메달을 땄고 13살에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미국 대표로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지연은 매일 밤 은수의 트로피와 메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엄마, 내가 세계적인 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청각장애 아이들을 돕는 기술을 만들 거야. 16살 은수는 MIT에 조기 입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지연은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직 어린 은수가 혼자서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은수는 그런 지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까지 날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날개를 펼 차례야. 은수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수학을 동시에 전공하며 최고 성적을 유지했어요. 20살에는 이미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22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AI 기반 청각 보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은수에게 투자 제안을 했어요. 24, 은수는 자신의 스타트업 사운드 브릿지 SOUNDBRIDG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기존의 청각 보조 기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인공지능이 소리를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출시 첫 해에 전 세계 수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은수의 기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 은수의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언론은 은수를 소리의 혁명가라고 불렀고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했어요. 하지만 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29, 은수는 강은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청각장애 및 자폐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무료로 인공와우 수술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 모든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잖아. 지연은 아들의 성공과 따뜻한 마음에 매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은수를 버렸던 그 사람들,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죠. 하지만 지연은 그 생각을 애써 털어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쉼터는 그날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른 채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흰 머리의 노인과 깊은 주름이 패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진우와 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따뜻한 국밥이 나온대요. 강진우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하인들을 부리던 그들이 이제는 노숙자 쉼터의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진우야,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그 회장님이란 작자가 우리 돈 다 가져가고 15년 전 강진우는 유망한 벤처기업에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강 회장이라는 사업가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맡겼죠. 하지만 그것은 정교한 사기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과 차, 보석, 명품 가방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어요. 다 내 탓이야, 어머니.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처음에는 친척들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강진우는 막노동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결국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게 되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가 따뜻한 자리 맡아놓을게요. 강진우가 자리를 잡으러 간 사이 시어머니는 쉼터 앞 게시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포스터와 전단지 사이에서 한 장의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 마이너스 강은수 재단 주최. 시어머니는 그 이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은수,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던가요? 3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 한쪽에 젊은 남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깔끔한 수트 차림에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남자. 사진 아래에는 사운드 브릿지 CEO 강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은수?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강진우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강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포스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게 은수라고? 우리가 버렸던 그 아이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 했어요. 그들이 버린 아이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은 바닥으로 추락했으니까요. 국제 컨퍼런스. 다음 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대. 강진우가 포스터의 정보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진우야, 나 은수를 만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도.
강진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에게 은수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우리가 만약 은수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 아니, 사과조차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컨퍼런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쉼터에서 받은 깨끗한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초대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입장료도 상당했죠. 그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컨퍼런스 당일 두 사람은 코엑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행사장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어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출입하고 있었고 그들은 특별한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한 봉사자가 여분의 조끼를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진우야, 저기.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고 강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회색 머리를 가진 노인 자원봉사자로 변신했고 강진우는 그녀의 보호자인 척 뒤에서 따랐습니다. 저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시어머니가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물었고 그 틈에 두 사람은 행사장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맨 뒷자리 그늘진 곳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시작한대요.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고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 연사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드디어 강은수의 차례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대 위에 등장한 남자는 포스터에 그 사람이 맞았어요.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깔끔한 수트 차림의 젊은 남성. 그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을 가진 서지연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 있었고 그 옆에는 끝까지 아이를 지켜낸 지연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도 입술을 깨물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후회와 자책, 그리고 이상한 자부심이 뒤섞였습니다. 은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은수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삶을 끝까지 지켜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은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컨퍼런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청중이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지연은 아들 옆에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들은 소리가 엄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제 인생의 시작이었고 세상과 연결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은수의 성공 스토리가 언론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장애를 극복한 천재라는 틀에서만 다뤄졌었죠. 하지만 은수가 가족에게 외면당했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은수 씨, 부모님이 지금도 연락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가족에 대해 직접 밝힐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수가 대답하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연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행사장에 들어올 때부터 낯선 두 사람이 구석에 앉아 자신과 은수를 지켜보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객이라 생각했지만 은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그들의 동요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강진우와 시어머니였어요. 지연은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저는 30년 전 아이가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길 위로 내몰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분들도 오셨습니다. 자리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에겐 남이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시선이 잠시 구석자리를 향했다가 다시 청중을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발각됐음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고 강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범죄자가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누군가는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제게 첫 소리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은수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고 일부는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은수와 지연은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진우야. 봤어? 우리 은수가 벌써 그렇게 컸어. 아니, 돈도 그렇게 많대. 억만장자라며? 강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방금 우리가 내쫓은 아이와 며느리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운이 트인 거지. 지금까지 고생한 건 다 팔자였어. 근데 우리 은수가 저렇게 성공했으니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때가 된 거 아니냐? 핏줄인데 안 도와주겠어?
강진우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면 되나? 지연이 그런 말을 흘렸다고 해도 은수는 분명 우리를 도울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쉼터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벌써 은수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진우야, 내가 첫째로 할 일은 명품 101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넌 뭐 살 거야? 강진우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부터 살래요. 벤츠요.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이랑. 그들은 밤늦도록 허황된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내린 선택이 이제는 행운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버린 아이가 동방석에 앉았으니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릴 차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은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잠시 시간 있니?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번 주 컨퍼런스에서 내 아버지와 할머니가 왔더구나.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고 발표 중에 그들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고요. 은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은수야?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나볼까요?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은수가 그들을 증오할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아?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선택 때문이기도 해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미국에 가지 못했을 테고 인공화후 수술도 받지 못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만나보고 싶어요. 지연은 아들의 성숙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쩌면 이제는 그 아픔도 치유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은수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들을 재단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강은수 재단 사무실 앞.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들뜬 마음으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쉼터에서 받은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옷차림은 여전히 초라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욕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진우야, 아들이 이런 큰 건물에서 일한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 건물이 다 우리 은수 거야? 강진우도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은수가 1,000억대 회사 사장이래요. 근데 은수가 왜 우리를 부른 걸까요? 아무래도 화해하고 싶은가 봐요. 핏줄이 어디 가나. 시어머니는 입술을 핥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건 당연한 거야.
아무리 내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했다고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알면 은수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두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재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청각장애 아동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안내받은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강진우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정돈하고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강진우가 문을 두드리고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은수와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지연은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차분해 보였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회의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우리 은수, 어쩜 이렇게 잘 컸니?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은수에게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은수는 조금 뒤로 물러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진우도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은수야, 아빠다.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은수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앉으시죠. 시어머니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내부를 훑으며 값비싼 물건들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은수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 멋진 사무실에 회사까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강진우도 가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니. 은수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직설적인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어서지. 우리 귀한 손주 아들인데 왜 찾겠어?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매일 밤 내 생각에 잠도 못 잤어. 강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은수야.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아다녔어.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지연은 조용히 그들의 거짓말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리모컨을 누른 것처럼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가 요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어. 진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거든. 할머니는 병원비도 없어서 약도 못 먹고 있다. 강진우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수야,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가 정말 막막한 상황이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은수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노인보호센터 입소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단의 자원봉사자 등록 서류였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 기회예요. 당신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현금 지원이나 고급 아파트 열쇠가 아니라 노인 보호센터 입소증이라니. 뭐야 이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은수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생활 공간과 식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항의했습니다. 은수야,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부모잖아. 그냥 돈 좀 줄 수 없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 우리 덕분이잖아. 시어머니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내가 너의 할머니야. 내가 지금 나보고 일하라는 거니? 말도 안 돼. 그냥 돈이나 좀 줘. 은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과 저는 이미 30년 전에 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받아들이시든 말든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에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이놈, 내가 너를 낳아주신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진우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지금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불효자식. 지연이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불효자식이요? 당신들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내쫓은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지연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우리 가문에 장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그 말에 은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요. 은수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분들을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는 일주일간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셔서 연락 주세요. 경비원이 들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너 이놈, 내가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대해? 우리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문이 닫히고 조용해지자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수야, 너무 실망했겠구나.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었죠.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니?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지연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은수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강 이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입소를 원하신다고 해요. 은수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노인보호센터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초라한 모습의 강진우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은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강진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은수는 담당자를 불러 입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입소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청각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게 이곳의 규칙입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대안이 없었습니다. 강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은수는 담당자에게 두 사람을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일을 마무리한 평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 은수가 내린 선택일 뿐이었어요. 그가 버림받은 아이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은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들이 센터에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결정했네. 네. 아무래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물었어요. 괜찮니, 은수야? 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제 삶은 그들과 관계없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니 덕분에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노인보호센터의 정원에는 꽃이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청각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피하려 했고 직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먹고 잘 곳이 필요해서 참아냈지만 어느새 센터의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4명의 청각장애 아이들이 그녀를 반겨주었어요. 그중 한 아이, 5살짜리 소녀 미나가 특히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미나는 수화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 몇 달간 배운 간단한 수화로 대답했어요. 안녕, 미나야. 미나는 기뻐하며 시어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이 작은 아이의 따뜻함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미나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를 접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문득 은수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어요. 은수도 이렇게 귀여웠을까? 이렇게 순수한 미소를 지었을까? 그녀는 그런 은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으니까요.
할머니 예쁘죠? 미나가 만든 종이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정말 예뻐. 수화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나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슬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옛날에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그래. 미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으로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슬프면 미나도 슬퍼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꼭 안고 흐느꼈어요.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진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손자를 내쫓은 그 끔찍한 결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시어머니 자신도 몰랐습니다. 미나에게, 은수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하지만 그 진심 어린 사과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수아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얼굴에는 점점 더 자주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깊은 주름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강진우는 센터의 정원 가꾸기와 식사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점차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그는 아이들보다는 센터의 행정 업무를 돕는 것을 선호했지만 가끔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진우는 센터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진우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지연은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이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색이 섞였지만 당당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시선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강진우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매일 밤 생각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알아줘.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진우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일어나세요, 강진우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강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거나 미워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려보냈어요. 지연의 말에 강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잘해주세요. 은수가 당신에게 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강진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정말로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진우는 더욱 열심히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이들과의 시간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가 어떤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가족 내에서 어떤 소통이 필요한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센터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이 인공화후 수술 후 음악 교육을 받은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강은수도 참석했고 지연도 함께 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 연주를 선보였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 춤을 추는 아이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앞줄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특히 미나가 나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나는 연주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향해 활짝 웃었고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 은수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게 되었어요. 어떠셨어요, 공연이? 은수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미나가 특히 잘했어.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매우 재능 있는 아이예요. 인공화후 수술을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이 정도까지 왔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교만함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은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 평생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문제아로만 봤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나와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 은수는 담담하게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 있었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천사야. 모든 아이들이 그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같은 시각 강진우는 지연과 은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그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연의 헌신과 사랑이었어요. 은수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강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수가 직접 찾아오자 강진우는 몸이 굳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아들. 강진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강진우 씨, 센터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강진우는 은수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으니까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장애 아동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에요.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진우는 놀란 눈으로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자신에게 역할을 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경험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남기고 은수는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강진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은수야. 음악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센터 마당에 모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합창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조화롭지는 않았지만 그 순수함과 열정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길거리에 서 있던 그날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은수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야, 은수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합창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이해가 전달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부러움이 아닌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자신과 달리 은수를 끝까지 지켜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강진우도 센터 한편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록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미나가 시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요? 제가 잘했어요? 시어머니는 미나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미나야. 내가 자랑스러워.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아이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작은 손의 따스함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내가 평생 놓치고 있던.
지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녀는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센터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은수는 센터 마당에 서서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 그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도울 사람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랑스러워, 은수야. 은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들려준 첫 소리가 엄마였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처음 믿게 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심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울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엄마가 여기 있어, 은수야.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 행복과 평화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